안녕하세요. 구본곤입니다. 공부는 항상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현재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부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쓸모있을 능력,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직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모색하고 장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미래 예측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한 프로 바둑기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대표의 패배였다고 말할 수 있죠. 기존의 교육과 학습 방식으로는 미래의 직업과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각성하는 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존해온 방법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충격적으로 확인한 거죠. 도대체 미래엔 어떤 방식의 지식과 기술이 생존에 유리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거죠. 미래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졌지만 불안이 곧 인공지능 시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1974년에 내일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를 대비한 교육의 본질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토플러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내륙에서 호수가에서 살고 있는 원시 부족의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호수에서 살아온 이 부족은 젊은이들한테 카누를 만드는 법과 물고기 잡는 법을 생계기술로 소중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족이 살고 있는 호수로 유입되던 강의 상류에 커다란 수력 발전소가 건설됩니다. 댐이 만들어지면서 생활의 터전이었었던 호수가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족이 그동안 갈고 닦아오고 전수해온 생계기술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전통과 문화는 모두 사라질 운명에 처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묻습니다. 호수가 말라버리는 상황에서 이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인공지능 시대는 21세기 현대인이 원시 부족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래는 항상 알 수 없는 영역이었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근대 교육 체계가 자리 잡은 이후 학교와 학습법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매우 비슷합니다. 읽기와 쓰기, 셈하기, 3R이라고 하는 이 능력 위주로 의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고 고등교육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경로로 정착돼 있었습니다. 산업과 기술, 문화의 변화와 달리 교육은 변화가 더디죠.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300여 년 전 선생님을 오늘날 교실에 데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교사였었던 18세기와 오늘날 별로 다르지 않은 교실 풍경일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의 목표이자 대상이던 지식과 기술이 이제 모두 우리 손 안의 기계, 스마트폰과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영역에서 인간 최고수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과 학습의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가장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 더 많은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넘쳐나기 때문이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한없이 답답해하는 상황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세상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인 거죠.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좌뇌, 우뇌에 이어서 또 하나의 외뇌,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죠. 외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돈,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장만해야 했었던 지식과 노하우를 이제는 똑똑한 도구와 서비스에 손쉽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세상인 거죠. 이런 기술 덕분에 전혀 없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에 밀려나지 않을 미래의 일자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학생이나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기술을, 지식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니까요. 공부를 항해에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등대와 별자리, 나침반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항해였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힘차게 노를 젓고 바람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변의 정답, 철칙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망망대해에서의 항해이고 길잡이 자체가 없는 항해입니다. 항해하는 사람 스스로 목표를 찾아서 정해야 되고 직접 길을 찾아야 하는 항해가 된 것이죠. 미래가 전에 없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공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미지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통용될 공부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공부는 마치 난리를 만나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보쯤을 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난길에 맨몸으로 갈 수는 없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이 중꾸러미 속에 무엇을 담아야지 미지의 길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쌀가마니, 집문서, 현금다발, 금부치를 한껏 이고지고 피난길을 떠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누구나 선망하는 물건이나 재산은 주인을 가장 먼저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생존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난과 약탈이 불가능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찾아내고 지니는 겁니다. 절대로 기계나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할 수 없는, 그래서 소유자 본인이 지닐 수밖에 없는 능력과 품성은 무엇일까요? 첨단 도구와 외내, 스마트폰, 인터넷에 담을 수 없어서 결국 누구나 이 생물학적인 두뇌와 몸에 지녀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한 능력과 태도를 찾고 장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과 관련해서 직면하게 될 또 하나의 역설적 상황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세월 일을 해야 하지만 일자리의 미래가 가장 불안한 세대라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일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술 발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직업의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직업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이제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죠.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1970년 전후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2022년에는 그것의 4분의 1, 24만 9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결혼 추세와 출산율을 보면 앞으로 이 추세가 달라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총 인구 중에 65살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그러고 20%를 넘으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로 예상 기대 수명 또한 일본보다 앞선 세계 1위입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초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연령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60살인 공식 은퇴 연령은요, 인구 구조가 삼각형 구조일 때, 즉 평균 수명이 약 80살 근처일 때 만들어진 거겠죠. 평균 수명 80살, 은퇴 연령 60살 이 구조에서는 은퇴자 한 명을 사회가 연금이나 보험, 가정적인 부조 이런 걸 통해서 한 20여 년 정도 은퇴 이후에 부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노동 인구가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80살, 90살까지 일을 해야 하고 늦게 은퇴하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주 5일 하루 8시간씩 계속 근무하진 않을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 더 나아가서는
주 3일,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것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현재 초등학교 중학생들은요, 아마 80대까지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은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마친 20대 중반부터 한 60여 년, 80대까지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직업이 몇 개쯤 필요하게 될까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불가능한 거죠. 저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정도는 아마 미래에 10개 가까운 직업을 대부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에 갖는 첫 직장과 직업은 10년 안팎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는 점점 빨라지죠. 두 번째 직업을 갖게 되면은요, 첫 번째 직업 10년보다 짧은 기간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 학생들은 늘어난 수명으로 인해서 가장 오래 일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직업의 미래는 가장 불안한 역설적 상황에 처한 거죠.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딜레마적, 역설적 상황에 대한 정답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 하나는 분명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서 거기에 평생을 올인한다는 생각, 이제껏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왔던 생각일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직업관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직업도 변화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 차례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 우리가 하던 일을 대신하니까요. 수시로 새로운 직업과 직무를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 구조가 달라지고 사회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교육 방식과 공부 방법은 그 쓸모와 가치가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현실을 바로 보고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과 배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외부 환경과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근데 이 둘이 따로 노는 건 아닙니다. 둘은 씨줄과 날줄로 결합해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유용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것을 공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 세계에 관련해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거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움에 나서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성찰, 자신에 대한 알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도구인 자신을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사용법을 익히는 게 공부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배움의 출발점과 궁극의 지향점은 자신에 대한 성찰로 수렴합니다. 메타인지라 그러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러한 메타인지라고 하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게 저는 배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BS의 학교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0.1%의 비밀 편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을 탐구한 바 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전국 석차 상위 0.1% 학생 800명과 평범한 학생 700명을 비교하면서 두 그룹 간 어떤 차이가 이런 성적 격차로 이어지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제작진이 여러 방향으로 조사해봤지만
그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IQ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고 생활 습관도 특별하지 않았고 부모 경제력이나 학력 차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성적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기억력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에서 발생했습니다. 0.1%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일반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메타인지는 자신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줄 아는 능력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현명하다는 오만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일까요? 타고난 인간의 본능 때문일까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인지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혼자서 내면에서 생각할 때보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객관적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 같은 거죠. 인류가 처음부터 자기 얼굴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울을 만든 이후에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나를 외부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동물은 돌고래나 코끼리, 일부 유인원 등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등동물임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컴퓨터와 비교하면 이런 메타인지의 특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인공지능이 기억과 연산, 많은 영역에서 사람을 능가하고 있지만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지식과 사고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서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으로 연결되고 자아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자신의 인지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또한 어떠한 힘과 조건에 의해 영향받는지를 알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한국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쓸모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기술은 두 가지다. 어떻게 해야 늘 변화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유발 하라리가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한 것도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 즉 무지의 발견, 메타인지를 말하는 거죠.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인류 역사에서 과학 발달의 결정적 계기를 500여 년 전에 무지의 발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와 신비로 설명하는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현재 지식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근대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게 유발 하라리의 통찰입니다. 과학은 지식이 가치나 신념으로부터 독립해서 검증 가능해질 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검증의 잣대를 통과할 수 없는 건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방법론을 과학에서 확립한 거죠. 무지의 인정,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과학의 방법이고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메타인지가 우리의 암과 행동에서 행사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는 지식과 배움의 지형도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합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또 내가 어떠한 힘과 욕망에 영향을 받는지를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힘과 욕망의 존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